오늘은 카이스트에 처음으로 입학하신 분들을 모시고 동문일기 분들을 모시고 카이스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박범순이라고 합니다. 먼저 돌아가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네, 저는 카이스트 재료공학과 1기 졸업생 양명승입니다. 지금은 정년 퇴임 후에 영산대학교에 있는 에너지 환경연구소에 석좌 교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공학과 1회 졸업생인 양동열입니다. 지금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기공학부의 석좌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공학과 1회 졸업생 박성주입니다. 홍릉에서 거의 귀신이 되다시피 35년 동안 원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하다가 4년 전에 은퇴해서 아직도 강의는 한 과목 일주일에 이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과학원, 당시에는 우리가 과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원의 전기 및 전자공학과에서 나정원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 과정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정년하고 대구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빙 석좌 교수로 3년 근무하고 지금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와서 명예교수 겸 특훈교수로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성일입니다. 저는 화학 및 화학공학과를 석사 학위를 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3M 컴퍼니에서 연구를 하다가 85년부터 카이스트에 와서 교수를 하다가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현재 GS 칼텍스에서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입학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입학 동기, 그리고 카이스트가 1971년에 생겼는데 73년에 지원해서 들어오게 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졸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실 우리나라 환경이 그때 공부를 많이 하는 환경이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 4년간 중에 한 3년은 무슨 시위다 데모다 이래가지고 수업을 책을 거의 끝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책의 절반 정도 끝낸 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야 이렇게 졸업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때 과학기술처에서 국장인가 왔는 걸로 기억하는데 국장이 오셔가지고 여기 한국과학원이라는 생기는데 거기는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장학금 오히려 주고 수업료도 면제하고 그리고 기숙사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문제도 해결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제 경우는 여기가 대학교 때 공부 못한 것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의심 없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돌아보니까 공부하기에는 대학 때 이렇게 환경하고 비교하면 거의 공부하는 천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그래서 열심히 했죠. 예를 들면 처음 기억에 한 몇 개월 동안은 밖에를 안 나갈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게 들어와 가지고도 우리 교수님들도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의욕 있게 연구하시다고 오신 분들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지적인 욕구에 대해서 충족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강의도 굉장히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입학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기록에 보면은 경쟁률이 5대1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100명 정도 뽑는데 500명 넘게 지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심했는데 다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합격 소식을 듣고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요?
뭐 당연히 그때 이제 한국과학원이 뭐 굉장히 많은 특혜도 주고 그래서 당연히 주위에서는 합격하면 축하를 많이 했지요. 그리고 특히 그때 병역 특혜라는 것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때 분위기는 신문에 뭐 어떤 장관의 아들이 병역을 불법으로 면탈을 해서 유학 갔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친구 잡아와라. 그래서 유학생이던 학생을 잡아와서 다시 군대를 보낼 정도로 병역 특혜라는 것은 그때로는 아주 굉장히 큰 특혜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카이스트는 뭐 공식적으로 병역 이런 특혜도 주고 그래서 많은 분이 당연히 축하를 이제 해 주셨는데요. 반면에 또 이렇게 비판적인 분들은 카이스트가 과연 10년이 가겠느냐. 우리나라 정책이 그 조변석계가 많은데 결국은 뭐 기존의 서울대 뭐 그때는 한양대 공대가 또 좋았죠. 그런 기존 대학에 밀려서 10년을 서바이브하기 힘들 거다. 그런 부정적인 물론 인식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기보다 학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좋게 보신 교수님이 서울대학에 계셨고요. 그분은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이제 쭉 거기서 공부를 하고 많이 저를 키우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카이스트를 가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추천장도 안 써주셨어요. 추천장을 써달라고 갔더니 왜 거길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셨고 또 그때 병역특혜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도 상당히 추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년간 훈련을 받고 뭐 대학원생 병역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도 또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진학을 해도 그와 같은 병역특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많은 그 회유가 이제 대학교 측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때 지나친 표현입니다만은 그 카이스트 간 친구는 어쩌면 배신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카이스트랑 경쟁하면서 일반 대학원 또 서울대 대학원이 또 많이 그렇게 육성되는데 그런데 또 카이스트가 큰 하나의 동기부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축복과 더불어 약간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그 9월달에 그 만들어지고 그 완공되고 그 이제 수업을 또 하고 근데 그 공부량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학생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또 교수들도 해외에서 왔다가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은 또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교 때 충실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또 더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수업의 그 어떤 아까 양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첫 학기는 거의 밖에 안 나간 거예요. 못 나갔어. 시간이 그러니까 24시간 그냥 여기 기숙사에 있고 저 연구실에 내려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거의 뭐 글쎄 주말에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빨래 때문에 집에 갔다 오고 뭐 그랬을 3개월 이상을 못 나갔던 것 같아요. 밖에를. 거의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그런 어떤 저 정신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거의 군대 같네요. 군대보다 더하지 이거는. 군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군대는 우애가 뭐 있었죠. 아니 억압에 의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지. 스스로 안 뭐 나가죠. 다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들 했고요. 네. 요즘 같이 뭐 주말에 놀고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국가 또 특례 기관에서 뭐 휴강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할 수도 없고 교수님들 열정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이 국가 과학기술을 책임진다 그런 이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밤 늦게 불 켜고 공부하는 것이 그 당시는 처음 보는 풍경이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다른 데서.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그랬는데 뭐 아까 기숙사 식사가 좋다고 뭐
의뢰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좀 부실했어요. 그 부실한 식사에다가 그 밤새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종종 쓰러지는 학생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느 과 누가 쓰러졌다 하면은 전부들 숙연해가지고 그 속으로 걱정들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속으로는 저 연구실은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경외감을 갖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여간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흥미로운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의 입장에서 그 이런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과학 기술을 더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일면으로 카이스트에 다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또 그 긍정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IMF 때문에 그 여러 출연연에 있었던 그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또 일찍 그 퇴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공계 기피 현상도 또 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런 그 어떻게 보면 좀 좀 상반적인 것들이 이렇게 그 진행되다가 2000년으로 가서 2000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그 정부의 그 결정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뭐 총장을 외부에서 그 해외에서 그 모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막 나와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어났는데 요렇게 변화는 한 그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그 말까지 한 10년 정도 얘기를 간략하게 뭐 생각나시는 대로 그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젊은 사람들, 학생들 이거에 지금 상당히 가치적인 그 혼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직업을 선택하는데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그 어떤 그 성취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인적인 성취 내지는 개인적인 어떤 그 도달하는 어떤 그 목표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지금 젊은이들이 결정할 때 안정적 직장, 그리고 좀 더 뭐 돈을 잘 벌고 좀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는, 그래서 보면 상당히 90년대 이후로 들어와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나 법대나 이런 데 집중해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국가를 좀 더 좀 부강하게 하고 좀 더 세계적으로 영향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대를 간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또 의대를 간 사람들이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진짜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좀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가 다시 제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카이스트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런 우리 뭔가 정치 쪽에서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 공대를 기피하는 거가 그 사회적 가치 맥락의 측면에서 그 선택하는데 폭을 좁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카이스트가 앞으로 계속 성장 발전을 하려면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카이스트의 역할이라든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그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은데, 정부 차원에서 과감히 그 뭐 규제를 혁신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그 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을 세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자연히 해소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신중하게 이해하시고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과학자들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시면서 그 뭐 본인 얘기를 조금 더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후배나 아니면 그 다른
후배 교수들, 그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더 있으시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이스트가 여태까지 참 잘해왔고 또 자긍심도 많이 교수님과 학생과 직원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저희한테 이런 것들을 좀 이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좀 더 한번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가 다시 50년 남은 새로운 그 역사를 창출하는데 성공적이 되기를 바랍니다.